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정부에 이송됩니다. 네, 여야의 총선 정책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독소 조항을 이제 없앤 안으로 재협상할 것을 이제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조금 행사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에서 어떤 형태로 조금 건의하는 형식으로 그 사전 절차를 좀 밟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단지 이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번에 좀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총선 전에 하기로 했던 거는 정쟁이 될 수 있는 거는 총선이 연기를 했고요. 특별위원회 조사위 구성 같은 경우에는 여당하고 야당이 동수인데 국회의장이 3명을 더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총선 이후라면 언제든지 여야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특별하게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어떤 특별조사관의 권한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검찰도 열심히 수사를 하고 경찰도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보면 서울경찰청장인 김광호 청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지 못할지 결정을 하지 못해서 검찰수사위원회 그 처분을 물어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검찰의 기소권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 행위가 있으면은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재량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검찰의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들이 좀 생기게 되고 의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검찰이나 경찰의 어떤 수사권에 대한 어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특별조사위원회에 차라리 오히려 그만큼의 권한을 줘서 이번에는 조금 우리 이 죽은 아이들의 어떤 영혼도 조금 달래주고 그리고 어떤 유가족들의 응어리지 마음도 풀어주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 건물을 짓더라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감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검찰의 어떤 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이태원 특별법을 통해서 좀 한번 속 시원하게 좀 풀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평론가님의 생각도 좀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 사실 여야 간의 협상이나 협의는 안 됐지만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중재안에 가깝게 스스로 야권에서 조절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법안에 보면 원래 특별검사제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4월 10일부터 법을 시행을 함으로써 총선에 이 사안이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를 특조위에서 의뢰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까다롭게 그렇게 부여가 됐고 그리고 특조위도 1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자꾸 7대4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여당하고 민주당하고 4명 이렇게 동수 추천인 데다가 나머지 3명은 이제 유가족하고 국회의장 간의 협의로 3명을 더 해서 이제 11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야권에서 스스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결국에는 통과를 시킨 아닌데 다시 법안 거부권을 지렛대로 해서 또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좀 없애달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그렇다면 진작에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가 되기 전에 더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또 본인들도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하는 이런 태도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유감스러운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께서 좀 우려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냈는데 법무부 장관 시절에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것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발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 보셨어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이 자꾸 조금 약간 옮겨지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저렇게 어떤 뭐 김건희 여사 특별법뿐만 아니고 저런 연명법백 관련해서도 그 한동훈 위원장이 딱 중심을 잡고 어떤 일관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자꾸 이 새로운 얘기들을 옮겨가다 보니까 조금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은 단순한 거거든요. 그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는 사람이 와서 딱 특별하게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함정이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드러나 있고 그 부분에 이제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 이 김영란법이라든가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권익위 조사라든가 아니면 검찰에 지금 고발돼 있는 수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자꾸 입장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당내 일각에서도 사과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과를 하면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지 받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받은 명품백을 그럼 청탁 그 관련 처리 부서에 넘긴 것을 사과해야 되는지 그 사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권익위 조사라든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만약에 이 위법적인 사항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은 사과를 한다. 그럼 사과를 하고 난다.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는지도 애매하지만 그럼 사과를 하면 끝이 나느냐? 이거는 계속적으로 파장을 더 키울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럼 검찰 수사를 하고 나면 또 그 부분은 또 봐주기 수사였다 해가지고 또 특검을 하자. 이렇게 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내에 있는 분들이 특히 외부에서 오신 우리 그 영입이사분들이 자꾸 이 사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과하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좀 밝히는 것이 먼저 선결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해명과 사과가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좀 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몰카 함정 취재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그건 맞다고 봅니다. 이 해당 매체 쪽에서 상황 자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론 윤리 위반 이 문제는 또 별도로 물어야 될 사안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명품백을 수수한 것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도굴된 문화재도 문화재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명품백을 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행방에 대해서는 밝혀야 됩니다. 뭐 보관 중이라면 어떻게 어디에 보관 중인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밝혀야 될 사안이고 그리고 어쨌든 인정에 못 이겨서 받았다 할지라도 받은 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부주의한 그런 책임이고 윤 대통령도 나아가서 연대 책임이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처분에 맞게 받는 이 성역 없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사안을 왜 들고 나왔을까 했을 때 사실 김건희 특검 문제를 좀 가리기 위한 목적도 같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백 의혹 요거 정도는 우리가 받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도 이제 새로운 뭐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사실들이 더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이걸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치 전 정부 때 수사를 한 결과, 전 정부 검찰이 낸 결과처럼 잘못 얘기를 또 하기도 했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않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명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조금 이제 톤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좀 전향적인 의견 낼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요 정도에서 그칠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를 이제 좀 끊어내기 위한 측면에서 이 명품백 문제를 자진해서 들고 나온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이상으로 가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리고 5번째 정치 개혁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서 정치 자금 수수를 이제 금지하자. 요 법안을 이제 추진하겠다. 법안을 이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협조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민주당에도 도망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출판 기념회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같이 합의를 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 때 봉투에 현금을 넣어가지고 이제 책값을 지급을 하는데 그 봉투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책값보다 훨씬 비싼 금액이 들어가서 정치 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전부터 많이 지적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크게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민주당도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인사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평소에 어떤 의견 대립이라든지 정파적인 대립 이런 걸 떠나서 좀 빠르게 합의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빨리 이 법안으로서 좀 선을 보이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5번째 정치 개혁안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정치 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좀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좀 좋은 선택지라고 이게 물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이제 뭐 이 의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단지 이제 국민들이 기대는 하지 공감은 하지만 크게 기대는 안 한다. 왜냐하면 이 출판 기념회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개혁 과제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해온 어떤 해묵은 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정치인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 식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과거에도 보면 그 민주당의 산업 그거 이 상임위원장이 그 자기 사무실에 책을 갖다 놓고 그 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서 일단 팔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자정 노력이 있어서 출판 기념비도 좀 줄이고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런 것도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치 개혁 과제를 꺼냈는데 과거에 보면 계속 이 정치권에 있는 여야 정치인들이 그들만의 리그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공감을 하지만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애초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야 간에 출판 기념회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투명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계속 엄청적으로 이렇게 불법 자금, 후원 자금을 만드는 그런 창구가 됐는데 앞으로 선관위에서 예를 들어 통제해서 선관위에서 뭐 이 출판 기념회 돈통을 갖다 놓고 거기에 투입하게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어떤 후원 그 출판 기념회 회계조차도 굉장히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면 좀 더 진일보한 어떤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대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대담에 앞서 현장 화면을 통해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선거법 위반 재판을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피습 사건으로 미뤄졌던 재판 일정이 다시 재개가 된 건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에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재판 일정까지 겹치면서 머릿속이 좀 복잡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앞으로 행보를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총선 전에 어떤 재판이든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지연되어 있던 측면도 있고 또 2월에는 법관 정기 인사도 있기 때문에 또 총선에서의 이재명 대표 정치인으로서 일정도 있고 이런 것들 재판부에서 다 감안을 하면 어차피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인데 다만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여러 사안에 걸쳐서 기소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정에 출두할 때마다 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법정에서 대응하는 것이 사실 이 대표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대응을 하기에 굉장히 이제 버거운 여러 가지의 숙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당무를 소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한다면 본인 지역구 출마라든지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낫다고 보여지고요. 선거 전략에서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나 선거를 이재명 대표가 틀어지고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면 이제 민주당, 제1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비판하는, 심판하고자 하는 표심들을 최대한 결집시켜 나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윤석열 정부 견제라고 하는 범위를 이재명 대표 지지라고 하는 범위가 그 범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당에서의 어떤 대중성이나 장악력 이런 것들은 크기 때문에 조금 의도적으로라도 자리를 비워주는 모습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정치공학적인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 대표도 고민을 하고 또 다른 인물들을 더 끌어들여서 그들이 민주당에 좀 비어있는 그 지대들을 더 노릴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카드 이런 인상들을 주게 하는 선거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선거법 위반 재판뿐만 아니라 23일부터 뭐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성남FC 재판도 줄줄이 예고돼 있거든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 예.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상당히 이제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이나 이런 원래 그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관련해서 첫 검찰 조사 나갈 때만 해도 지지자들이 다 검찰청사에 모여서 응원을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만 해도 이제는 잠깐 자신감을 회복하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재판이 계속 일상화되면서 지루하게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그동안 대장동, 백현동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어떤 검찰에 출두하고 그다음에 재판정에 나가는 저런 모습에 약간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 이재명 대표도 보면 이번 4월 총선 전에 어떤 재판 결과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저렇게 하는 것 같고 첫 번째 당무에서는 보면은 지금 가장 어떤 자신의 어떤 당무 수행의 걸림돌이라고
겪을 수 있었던 정적이었던 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비명계인들이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무위에서도 본인이 좀 주도하고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회복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보면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한 151석 정도를 얘기하는데 151석이면 현재보다 훨씬 더 줄어든 그런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본인이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반윤연대라는 큰 틀로 가서 계속 본인이 계속적으로 당무의 주도권을 끌고 나가려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 말씀하신 기자간담회, 그러니까 어제 기자들이랑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고 여기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 승리 기준을 일당이고 151석을 이제 갖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제 출마 지역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를 그대로 나가지 어딜 가느냐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략적 불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대답을 하진 않았어요. 뭐 어떻게 개항으로 가겠다는 네. 겁니까? 개항을에 가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구 의원이고 뭐 다른 지역구에 가겠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출마하겠다는 거고 사실 원희룡 전 장관 덕분에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에 나가도 되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방탄이라든지 이런 논란을 떨치기 위해서 불출마를 해보는 이런 카드도 있을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한 압력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오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걸 또 피할 수도 없는 이런 사정이 돼서 사실 개항을에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할 때는 민주당의 전통적 우세 지역에 쉽게 출마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고 지방선거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손실을 입기도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대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안 나가는 것보다는 명분이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선택이 쉬워진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간에서는 비례대표 출마설이 나오는데 저는 아마 불출마보다도 더 명분이 없는 것이 비례대표 출마가 아닐까 싶어요. 비례대표로 나가서 또 조금 편하게 당선되려는 거 아니냐. 설령 후순번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편한 길로 느껴지고 또한 방탄으로도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개항을로 출마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또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 나갈 이유가 없게 돼버렸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랑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본인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이면은 개항을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물론 뭐 성사가 된 것도 아니고요.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겁니다만은 요 그림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글쎄요, 이 개항을로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 한 명만 쳐다보고 모이는 듯한 그림이 되고 3파전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선거가 좀 희화화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를 굳이 따라다녀야 되는가,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제3당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그런 의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얘기는 맞다고 봐요. 이낙연 전 대표도 지역구에 출마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맞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전 대표도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이왕 출마한다면 사실 호남 지역을 뚫어야 되는데 제3당 입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뚫지 않고 누구 보고 뚫으라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는 인천 계양을이나 이런 데보다는 나간다면 호남 지역에 출마를 하는 것이 가장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일단 뭐 개항을 출마는 일단 원칙만 밝힌 거라고 봅니다. 단지 그렇지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례대표 출마는 여전히 가능성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이 선거 총선에 있어서 우리 비례제에 대한 이 방식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 준연동형제를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이재명 대표가 탈당해서 비례대표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데 만약에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병립형이 된다면 충분히 본인이 비례대표도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 볼 때는 어쨌든 원희룡 전 장관이 개항에 출마하게 되면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거물입니다. 국회의원 3번에 뭐 재선 도지사의 장관까지 지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장관과의 대결에 있어서 지역구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대표가 한 개 자기 선거구에 묶이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 출마하느냐 아니면 비례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준연동형제로 갈 거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갈 거냐 그 비례대표 형식 결정 나고 나면 본인이 아마 지역구에 나가서 원희룡 대표와 장관과 붙을지 아니면 본인이 비례제로 옮겨서 전국 선거를 지휘하게 될지 그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때쯤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추대하는 형식으로 비례제로 가서 비례대표를 해서 전국 선거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형식들이 아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이준석 전 대표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까지 뛰어들게 되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출마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가 거기까지 가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희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낙연 전 총리는 제가 볼 때 호남에서 전체 선거를 리드해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이낙연 신당 기본적으로 호남을 베이스로 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신당 영남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어떻게 후보를 내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낙연 신당의 성향이 민주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낙연 신당에서 후보를 내면 국민의힘이 의구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평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이 전체적으로 신당의 바람을 일으키려면 호남에서 전체 선거를 본인이 선봉장이 되어서 리드하는 게 맞지, 개항에 가서 뭐 이재명 대표가 붙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는 실현 가능성 굉장히 없다 이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선택들이 좀 오고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일명 자객공천과 586 용태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어요. 관련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자객공천은 아니다, 언어 도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객공천이라고 불려졌던 친명계 인사들 도전하는 거는 뭐 본인들의 정치적 자유이고 이것이 이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된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배후에서 뭔가 있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이제 당 내에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흉흉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노력들은 선제적으로 진작에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는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어떤 진정 메시지, 물론 그동안 안 낸 건 아니었지만 조금 한 발짝씩 늦었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밍상의 문제들은 있었던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당을 쇄신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586 용태론도 이제 뭐 단순히 세대적인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나이 차별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뭐 86세대 전체를 뭐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처지가 있을 텐데 근데 하나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이분들이 과거에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이런 그 시간에 비해서 권력에 좀 이른 나이에 올라갔고 그 이후로부터의 시간이 길었다라고 하는 이 국민적인 피로감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응답이 필요하고 그럼 어떤 인사는 되고 어떤 인사는 안 된다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보여주게 될 텐데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서 있는 것 이게 이제 민주당의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그 강성 지지층과 좀 명확한 메시지와 좀 선을 긋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출마자를 국민참여 공천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 참여를 하게 되면 강성 지지층 외의 지지층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계기일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조금 위험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특히 총선 시즌에 ARS라든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일반 국민으로 들어온 그 경선 인단조차도 강성 지지층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을 실시한다고 해서 어떤 강성 지지층 물타기가 되는 것은 아닌다라는 것을 좀 명심을 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이제 뭐 경선 과정에 일일이 참견을 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지지층 전반을 폭넓게 좀 수용하고 포용하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나 조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객공천이나 뭐 586 용태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아직까지 공천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검증하는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좀 뭐 너무까지 나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검증 단계에서도 굉장히 비명계 의원들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비명계 3인, 우리 원칙과 상식 비명계 의원 3인방이 벌써 탈당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탈당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공정한 공천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함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당내의 동요라든가 어떤 탈당에 대한 이런 것들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어차피 공천이 진행되게 되면 이제 컷오프 명단이 곧 이제 발표하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친명계 의원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아마 비명계 의원들은 얼마나 돼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아마 그것이 뭐 이재명 대표 외계했는 어떤 정당 공천인 건지 아니면 차도살인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어떤 공천이 정권정관리위원회라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어떤 비명계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한 건지는 아마 드러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민주당 이재명 사당은 뭐 개딸 전체주의 그리고 우리 386 우리 운동권 정치에 대한 청산을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그 운동권 정치하고요. 운동권의 어떤 활약성을 좀 달리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1,000만 명을 넘은 그 서울에 보면 나오는 그때 당시에 학생 운동권은 진짜 순수한 마음에 어떤 민주화를 하던 그런 운동권으로서 어떤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여준 모습들은 운동권 정치가 지금 국민들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송영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돈봉투 사건으로 해서 전당대회에
어떤 뭐 당원 매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과거에 또 보면은 5.18 하루 전 전야제 때 그 옛날에 운동권을 했던 그 정치인들이 모여서 NHK라는 술집에 모여서 또 강주 민주 하루 한 전날 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권 정치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재명 대표도 조금 단호한 모습을 이제는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두 분 다 좀 단호하게 좀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야가 이제 좀 본격적인 정책을 좀 내놓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동시에 저출생 공약을 내놨는데, 요약을 하자 보니까 여당은 약간 시스템 구축에, 그다음에 야당은 직접적인 지원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내놓은 이 양측의 어떤 육아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지금 OECD 국가에서 0%대 기여력화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0.78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내놓은 것은 아무래도 뭐 그 집을 거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1억 원 정도의 우리 결혼 자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그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것은 육아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굳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고민해서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굳이 총선 때까지 갈 게 없이 지금 여야 간에 지금 합쳐서 빨리 여야 간에 실무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좀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총선에서 내보일 정책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지금 몇 달을 기다려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이 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여야가 지금 빨리 머리를 맞대고 실무기구를 구성해서 지금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래 보입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저는 뭐 공약들 개개별로 따져봤을 때는 필요한 것들이 여야 양쪽에 다 많이 보여요. 육아휴직의 보장이라든지 출산휴가 확대라든지 또 뭐 현금 지원도 필요한 것이고, 대출이라든지 부동산에 관련된 지원들 다 망라되어 있는 접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공약 자체는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좀 지적을 하자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재원 소요가 많이 들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갖고 있는가 이겁니다. 저는 이제 국민들 또 선거에서 무슨 지출 공약을 내놓느냐 이상으로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냐, 이 정도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국민 역량이 성숙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보면 계속 지난 대선도 그랬지만 지출 공약은 계속해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 돈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미 정치권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정부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고, 사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는 반대를 하지만 서민 감세는 서민 예산 증액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조삼모사 논리를 갖고 있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여야 정치권이 단합해가지고 지금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이 길로 가고 있는 건데, 이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이 충실하게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파격적인 공약이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구나 싶은 게, 사실 요즘에 젊은 층하고 얘기를 해봐도 나는 아이는 낳고 싶은데 결혼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하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프랑스나 캐나다에서 사회연대 계약, 그러니까 혼인이라든지 혈연 없이도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이 대안적 가족 구성에 대한 보장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여야 정치권이 못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3지대 움직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정책을 발표했는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정책 공약을 내놨어요. 이와 관련해서 대한노인회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접근은 굉장히 좋은데 조금 솔루션, 해결 방책이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위원장이 얘기하는 강조점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중소도시에 있는 어르신들은 지하철이 없는 곳인데 전혀 교통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지하철 이용객들은 계속적으로 무임승차하기 때문에 해마다 1년에 한 8천억 원 정도의 적자 계속적으로 누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근데 중앙정부에서 안 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이준석 대표들이 얘기를 하면 그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2만 원, 1년에 12만 원 정도를 주는데 1,000만 명 정도면 1조 2천억 정도입니다. 1조 2천억 정도면 중앙정부에서 1조 2천억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중에 한 4천억 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지하철 복지를 못 받고 있는 중소도시 노인분들이 그냥 주면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 8천억 원 정도는 지자체에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재정 적자를 보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소도시에 있는 분들은 그냥 계속적으로 이 못 받았던 그런 교통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무임승차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면 오히려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무임승차를 계속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임승차를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내면서 오히려 논란만 키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 일각에서는 이것이 선거용 어떤 갈라치기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뭐 비열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접근 방식은 굉장히 좋은데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좀 잘못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런 논쟁적인 정책이 현재 제3지대 연대를 좀 추진하는 세력들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근데 저는 이번 정책 하나가 크게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세세하게 보면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뭐 월 1만 원 정도까지는 무임승차를 한다고 하는 건 좀 짠 거 아닌가. 오히려 이제 방향을 예를 들어서 만 65세가 아니라 조금 뭐 70세, 75세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복지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도입이 됐었던 옛날 정책이고 어느 정도 또 재설계 필요성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토론을 한다면 이런 정책 제안 가지고 뭐 제3지대 쪽에 더 거리가 멀어진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뭐 이낙연 전 대표 쪽이라든지 원칙과 상식 쪽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우리도 약간 뭐 취지는 동감하는 바 있는데 방안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다른 방안들을 내놓게 되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토론도 할 수 있게 되고 혹은 이제 양쪽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통합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책 이슈 때문에 뭐 제3지대 균열이 더 강해진다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 얘기도 해볼게요. 대통령과 한 행사장에서 인사를 나누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경호원들에 의해서 이제 강제 퇴장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겸호상 위해 행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좀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네, 동영상을 좀 여러 차례 돌려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일이 터진 것 같아요. 과거에 바이든 날리면 사태에 이어서 또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어느 언론사에서는 슬로우 모션까지 올려놓기도 했던데 근데 제가 보더라도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말을 꺼내고 둘이 좀 가까이 붙어 있는 이 시간이 한 10초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과잉 대응을 했었어야 될 일인가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강성희 의원이 어느 정도로 고성을 질렀는지는 현장 때문에 좀 듣지는 못했고 손을 어느 정도로 뭐 오래 잡고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총 시간을 합쳐도 10초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좀 뭐 예를 들어서 경호실에서 손을 좀 놓으십시오라고 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조금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윤 대통령이 그 위치를 지나가고 나서도 강성희 의원이 거길 따라 붙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입을 막고 사지를 잡고 끌어내는 것은 이거는 저는 과잉 대응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경호처에서 영상에도 나오지만 경호처에서 좀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되는 걸 조금 과잉으로 좀 너무 과하게 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문제 영상을 보면 저렇게 대통령의 손을 잡고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대통령의 자리를 조금 비켜나는데도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경호처에서는 이게 조금 위해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한 걸로 보이고 저는 이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이 유의만 권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떤 문제 제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어떤 형식과 절차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하나의 검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현장에서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어떤 그런 어디 진보당 특유의 어떤 그런 보여주는 방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우리 진보당 의원도 보면 과거에 통합진보당에 그때 아마 김선동 의원인 걸로 기억나는데 아마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류탄을 터뜨리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과격한 퍼포먼스를 보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경호처에서 약간의 선입견을 갖고 어떤 예단해서 저 부분이 조금 예외하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조금 적극한 게 아닌가. 앞으로 경호처에서도 저런 사태가 앞으로 비일비재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차분하게 어떤 경호처 다음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 등 5명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재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검찰이 이미 2021년에 이들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재수사를 한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 이제 뭐 1심 판결이 나왔고 그걸 통해서 좀 심각한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의 연루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한다면 뭐 수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뭐 반대를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검찰의 행보가 좀 그동안 뒤틀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게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게 2019년, 2020년 이때였고 이게 또 불기소 관계자 중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나 임종석 당시 실장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난 게 2021년이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고 사실 불기소 처분이 떨어질 때까지도 시간이 꽤 지난 건데 이 결정을 그러면 왜 이번에 또 되돌리는가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지 못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미처 이렇게 고려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것이 판결문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좀 제시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말씀 중에 나온 속보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속보인데요. 김 의원은 경기 용인시 을에서 3선을 지낸 중진 의원인데요. 조금 전에 3선 의원으로서 희생을 한다라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속보고요. 앞서 민주당에서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우상호 의원, 또 초선인 오영환, 강민정, 홍성국,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뒤를 이어서 김민기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재수사를 어쨌든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과거에 있으세요? 그때 당시에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친문 검사, 특히 뭐 우리 중앙지검장을 맡았던 이성윤 지검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건을 뭉개는 그런 모양을 보이면서 이것이 그냥 묻혀졌던 사건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황운하 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우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그리고 그때 근무했던 여러 가지 비서관들이 지금 다 기소가 됐고 또 1심 결과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실장이 어떠한 지시했는가에 대한 그런 메모 정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수사는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아마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다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